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시경입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도 있었고, 이게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사실은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고 당연히 우리 경제 또 우리 주식도 출렁출렁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주실 분을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일단 파월 의장의 연준 금리 동결,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금리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그런 이제 기관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해보면 지금이 과연 금리를 내릴 타이밍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 경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죠. 네,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실업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뭐 우리나라는 더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잘 상승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을 살펴보면 굳이 이런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은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 자체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서 좀 더 분위기 띄워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 딱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금리를 굳이 내려야 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점점점점. 네.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국면으로 갈 때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켜보자. 뭐 이런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그렇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이걸 평가를 해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은 뭐 아직 그 시점까지 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거고요. 그래서 뭐 대체로 제가 기사들을 좀 봤더니 뭐랄까, 금리 동결보다도 오늘은 뭐 파월보다도 이 양반 얼굴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링라이더, 블랙록 채권 투자 총괄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양반이 아마 후임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양반 되면은 이제 제대로 금리 인하 하려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성향을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정책 내지는 경제정책과 성향 자체는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 특히 관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들이 관찰이 되잖아요. 물론 일기 때 이미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됐는데 뭐 타코 얘기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관세를 항상 관세 정책을 할 때 처음에는 100% 이렇게 때릴 것처럼 얘기를 세게 불러놓고 그렇죠. 일단은 세게 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때릴 거다 내지는 50% 때릴 거다 굉장히 높은 숫자를 불렀다가 일단 너네들 하는 거 봐서 내가 조금 깎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매번 용두삼이고. 예, 용두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낮은 금리를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낮은 금리 필요하다.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 소비에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낮은 금리를 주장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행하는 거를 보면 낮은 금리 정책이랑 상충하는 충돌하는 경제 정책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세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충돌하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 그러면 이 관세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미국 시민이 미국 부담하죠. 시민들이 내는 네.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가 낸다고. 중국에서 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관세를 부과를 하면 이건 다 미국이 부담을 하는 미국의 거죠. 수입업자가 내는 거죠. 네,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게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네,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최종 네. 미국 소비자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관세를 부과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죠. 원래 관세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항상 제일 큰 나오는 우려가 그거잖아요. 항상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보통은 그런 거잖아요. 높은 인플레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그럼요. 야, 한번 바꿔보자. 네. 이런 위험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연준은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봤었잖아요. 기준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물가 올라가면 금리도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고. 관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금리를 높이게 되는 그런 경제 정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통령이라면 사실은 낮은 금리를 주문하기는 쉽지 사실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낮은 금리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만 지금 벌써 취임한 지 1년 넘으셨잖아요. 1년 넘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낮은 금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거리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스타일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라이더 이분께서 이제 그 연준 의장으로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되신다면 상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정도? 네, 한 번 정도 상징적으로 그래도 낮은 금리를 저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연준 의장으로서 그러한 이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존중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더 늦으면 못한다. 지금이라도 하자.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대충 한 3.25 정도 네, 선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겠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사실은 더 이건 아니다. 네, 그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내가 그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저 파월 저놈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 오히려 이게 남 탓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 자기도 알면서 너 보고 하라 그래도 지도 안 할 거면서. 네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매 대신 맞을 놈 하나 세워놓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이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리 인하, 현재의 상황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막 뉴스로만 보면은 파월을 저렇게 막 이상하게 무슨 무슨 혐의까지 씌워가지고 쫓아내가지고는 이 기어이 금리를 와장창창 내리겠다라고 액션이지 실제로는 별로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정도라는 거죠. 액션은 그냥 내가 한다 그랬지, 자 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닉 레더라는 사람이 주목받는 게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말이 비트코인은 금의 대체제다. 금과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암호화폐 하는 분들이 이 양반이 연준 의장으로 완전히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랬더니 아주 박수를 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양반 되면 이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시대가 또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금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류가 몇천 년간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해 왔던 게 사실인데 금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금은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는 한데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무겁잖아요.
해외로 옮기기도 대단히 어렵고요. 아, 딱 걸리죠. 예, 여러 가지 제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내지는 귀중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대단히 높지만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금의 이러한 불편한 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없느냐. 특히나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디지털 금이 부상하는 거는 저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금이 출현하는 거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필연적인 그런 이제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디지털 금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 가장 근접해 있죠. 이 디지털 금에. 네. 그렇지만 반드시 비트코인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디지털 금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얘가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금도 그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그렇죠. 해석을 합니다. 금이 왜 비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금이 비쌀 이유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실 써먹을 때로 생각하면 별로 없죠. 그렇죠. 사실 금이 없다고 해서 인류가 무너지는 거나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이 산업 소재로서 가지는 가치는 좀 있긴 있죠. 없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은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이 비싼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야.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이 비쌀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디지털 금도 이런 인식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디지털 금은 어떻게 보면 금보다 더 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관 비용도 사실상 거의 안 드는 거고 옮길 때 너무 편해요. 특히 해외로 보낼 너무 편하지. 너무 편하잖아요.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의 등장은 거의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가장 거기에 근접해 있고 아마 이 라이더 이분도 여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다. 다만 라이더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논리하고 그 논리를 움직이는 그렇죠. 이게 가격 차이가 아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가격 상승 탄력을 조금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별로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한동안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하죠. 뭐 9만 불 선에 지금 걸려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8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 상대적으로 주식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재 주가가 미국 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흐름이. 우리나라 주가는 더 좋아요. 미국보다 더 좋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수익률이 75% 연간 75%였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였다며. 세계 최고였잖아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비트코인을 굳이 왜?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 시장은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뭔가 더 그래도 얘네들은 배당도 해주고 그렇죠, 이런 조금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산이 75%의 수익률을 거뒀을 때 그럼 당연히 이게 지금 비트코인과 주식은 거의 대체 관계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그렇죠. 둘 다 위험 자산으로 보는 거잖아요. 돈은 어차피 내가 돈은 요만큼 있는데 이 돈을 열로 갈 것이냐 열로 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고 여기 장사 잘 되는데 일로 가지 뭐하러 굳이 요새 지지부진한 여기다 돈을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일 때 특히나 현재처럼 주식과 비트코인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관계에 있을 때는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당분간 좀 더 갈 것 같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네? 이거는 사실 글로벌 바로미터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이 암호화폐 쪽에 관심도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닉 라이더가 연준 의장이 된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 상황을 바꿀 필요도 못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원체 어차피 돈 좀 보낼 때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주식시장 잘 나가는 거 특히나 그 대통령의 인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을 바꿀 필요성도 없고 또 기업들한테 우리가 뭐 금융시장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좋은 효과들이 넘어갈 거다 뭐 이런 기대도 많은 거니까 사실 이 상황을 굳이 애써서 바꾸실 필요성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 보인다. 트럼프한테는 좀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꿀 필요성은 못 느끼실 것 같다.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조금 집중했던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죠. 암호화폐랑은 스테이블 코인과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결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이제 뭐랄까 저기 한국은행 창고에 있는 금덩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녹스에 있는 금덩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 지폐, 동전, 뭐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들은 지금 이름이 화폐라고 불려지기는 합니다만 얘네들이 과연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화폐로 이게 쓰이려면 기본적으로 그 가치가 안정돼 있다고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화폐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물건을 살 수 있죠. 서비스에 대한 결제 용도로 쓸 수는 있죠. 왕년에 그걸로 피자 몇 판 사잡순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는 쪽에서도 한 10일 있으면 얘네 가격이 10%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지불 수단으로 쓰는 게 맞나? 내가 미쳤나? 뭐 이런 기다리면 이게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불 수단으로 쓰기가 꺼려진단 말이에요. 받는 쪽도 똑같거든요. 받았다가 내일 갑자기 폭락하면 그러면 나는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면 지급하는 쪽과 지급받는 쪽 양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쓰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제 수단으로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런 디지털 결제 수단, 물론 우리나라는 이 지급 결제 수단이 워낙 발전해 있는 국가라서 이미 현금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시대가 세상에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나 그런 거고. 그렇죠. 일본 가서 보시면 현금 내야 되는 거고요. 진짜 불편하죠. 네, 신용카드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용카드 마저 안 들고 다니는데 이제. 네, 그렇죠. 다 그냥 핸드폰에 넣어서 그냥 이러고 찍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지급 결제 수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특히나 국경 간 송금은 아직도 너무 조금 번거롭다. 그거는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받는다. 걸리는 것도 많아요.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네, 그렇죠. 몇 분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 좀 비싼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냐를 찾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없냐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설계 자체가 가격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딱
1달러에 고정시키고 1달러에 딱 고정시켜 놓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블 코인 사놔봤자 가격 안 오릅니다. 그거 오르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실패한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를 기대하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고 사는 게 네, 아니고 그러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그렇죠. 지급 결제를 한다거나 해외 송금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고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한 장 들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이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내가 지폐를 좀 많이 주머니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사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급 결제 수단, 그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활용이 될 거고,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의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지? 현재 내가 이렇게 카드 쓰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거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거의 못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이미 이 환경에 익숙하니까. 네,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면적인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부 구조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실제 사용자는 잘 못 느끼는. 그렇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이 신용카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인 이 상점의 가게 주인한테 돈이 지급되는지 사실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밑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실 텐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하부 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이 밑단에서는 당연히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졌지? 스테이블 코인 들어왔다는데?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몇 가지 얘기가 있는 게 첫째는 찬반 논란에서 제일 큰 게 미국은 달러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만국 공통화폐처럼 쓰이니까 어차피 이게 미국 자체 내로 통화량 관리라는 게 이게 애시당초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우리는 통화량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어젠다인데 네. 이게 원화와 가치가 똑같은 화폐가 그런 식으로 통화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서 움직인다? 이거 되게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작용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들은 반대 논리 중에서는 그게 제일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던데. 근데 일단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거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반대 논리도 있기는 합니다. 통화량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놓고 평가를 하면 아마 이거는 통화량을 늘릴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늘리든 줄이든 하여튼 한국은행이 통제 못하는 영역에서 뭔가 벌어지는 게 싫은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미 사실은 통화량이라는 게 한국은행은 보통 이제 M2로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화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통화량의 지금 범위는 사실 점점 더 확장되고 있거든요. 자본 시장이 커지고 있고 파생 상품 시장들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 통화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한국은행이라도 100% 다 통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제 상황으로 이미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범위는 커지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안 그래도 커지고 있어서 통화량 이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얘까지 들어오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흐름을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이게 들어왔을 때 통화량 조절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화량 조절 방식을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한 모색을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활성화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일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건가도 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있구나. 그것도 있는 그것부터가 법의 지역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에 대한 규제 체계가 있어야 그러면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이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얘네들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할 거냐 내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대응을 할 거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겠네. 네, 진짜. 그래서 그게 맞네.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저는 그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활성화를 떠나서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을 하고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죠. 이게 한동안 되게 뜨거웠던 이슈인데 요새 좀 잠잠해졌잖아요. 왜 이래요? 이게 주식- 비트코인이 잠잠해서 그래요?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법제화는 그 시장하고 상관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별로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구나. 근데 이제 시장이 사실 우리 주식 시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뜨거워졌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작년 7월 근처부터 주식 시장이 이제 꿈틀꿈틀거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막판에 이 가속도가 더 붙었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훨씬 더 가속도가 붙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쯤에 나오지 않았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게 6월, 7월, 7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쯤이었던 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용어들이 나오고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죠. 근데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런 거잖아요. 이게 투자 자산은 아니라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개념 정의상 일대 예. 이미 아닌 거지. 예, 이미 이건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선언을 하고 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건 뭐 돈 같은 거 아니야. 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투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들 내지는 이 전체적인 그 시장 인프라를 설계하는 분들한테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걸 그냥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국민분들은 이게 이제 나오면 내가 사용할지 말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금융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오면 이걸 내가 금융 서비스로 만들어서 전환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시장 인프라를 만들고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그럼 가지시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이제 법제화도 다 됐어. 이제 한번 써보려 그러면은 예컨대 기존의 은행에 있는 계좌하고 별개의 스테이블 코인 계좌를 하나 트는 건가요? 어떻게 이제 돼요? 지갑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좌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이게 기존 은행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거든요. 블록체인망을 이용을 하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는 거고요. 은행에서는 우리가 계좌를 트잖아요. 증권사를 가서 계좌를 트는 거고, 근데 블록체인망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지갑이라는 개념으로 계좌의 개념에 사실상 유사합니다. 그 지갑을 개설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받거나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계좌 하나 더 만드시는 개념이라고 그걸로 보시면 이제 됩니다. 평소에 결제하고 그러면은 돈 나가고 나면은 거기다 또 채워놓고 그래야겠네, 그러면은. 내가 계속해서 이거를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 그러면 결제하는 만큼 계속 채워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또 그거대로 있어야 돼.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면서 테라루나가 나오는 건 그건 또 왜 그래요? 그 얘기가 테라루나는 그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테라루나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도가 된 거였거든요. 느낌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싶어서. 근데 이제 테라루나가 나올 때는 그게 이제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면서 이제 출시가 됐던
이제 지금 제품인데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내가 담보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게 1달러 가치다 그럼 내가 1달러 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이게 1달러야 그렇죠. 이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에는 담보가 1달러가 여기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는데 테라루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담보의 개념이 아니라 테라라는 코인, 루나라는 코인 두 가지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 약간 상호보증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구나. 상호보증 그 개념에 훨씬 더 가까웠거든요. 상호보증인데 둘 다 빚쟁이였어. 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네, 된 그런 거죠. 거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표방하기는 이게 알고리즘 방식, 담보가 없어도 이러한 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사기로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USD하고 UST하고 약간 좀 UST는 또 좀 그 뭐랄까 완전히 그냥 1달러 확실하게 있다 또 요거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USDC, 그다음에 USDT 이제 두 가지. UST는 이제 이미 그 이제 퇴출이 된 거니까. 네, USDT와 USDC가 이제 시장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 거의 90몇 % 뭐 이렇게 이제 장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담보형입니다. USDC, USDC도 담보형이고요. USDT, 테더, USDT고, 테더는 좀 다르다고. USDT고 그다음에 이제 서클에서 나온 게 USDC. USDC는 저희들이 익숙한 그런 담보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차이는 어떤 담보를 쓰냐, 그다음에 담보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느냐의 차이예요. USDC는 미국의 규제를 100% 준수를 하고 있죠. 서클사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담보가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들, 유동성이 높고 가치가 거의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자산들로만 USDC는 담보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담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00%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얘는 괜찮다. 근데 이제 반면에 USDT는 이 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담보로. 담보로. 그래서 그 자체로 조금 좀 금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금조차도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으로 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금조차도. 왜냐? 금은 가격 변동성이 있잖아요. 안전자산, 누구나 안전자산이라고. 말 그대로 스테이블하지 않다. 스테이블하지 않다. 금은 누구나 안전자산으로 인정하지만 보면 금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금조차도 담보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USDT는 여기 비트코인이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담보자산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 비중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좀 물음표가 달릴만 하네. 네, 그렇죠. 물론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아니 비트코인 담아놓은 게 뭐가 문제냐. US 테더가 비트코인을 담아놓은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렇겠죠. 물론 이거는 있지만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도 하십니다. 그렇기는 한데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는 담보 자산의 가치가 올랐느냐는 사실상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가치가 안정적으로 말 그대로 스테이블 하냐 안 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넣는 것은 적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두 개 사이에서는 뭐 패권 경쟁이 대충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초기라서 뭐 그렇게 말할 단계는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서클의 시장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USDT는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담보 자산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있어서
일단 규제랑 현행 규제, 미국의 규제, 유럽의 규제, 심지어 일본의 규제랑도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퇴출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에서도 퇴출이 된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어차피 현재의 USDT는 미국의 규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지니어스법이죠. 지니어스법의 상에 있는 그런 담보 규제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규제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USDT는 결국은 퇴출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많고요. 물론 당연히 USDT, 그러니까 테더에서도 그러면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는 미국 국내용 버전, 국내용 버전을 출시를 할 걸로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로는 계속 못 간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네요. 인정을 그러니까. 하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USDT가 완전히 죽어버릴 거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3지대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 갖고 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어쨌거나 그럼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USDC가 모델이 될 거는 거의 확실한 거네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 USDC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제 시장 환경 하에서는 결국은 USDC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USDC 쪽으로 이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요? 원화 코인은 그래서? 원화 코인은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지금 이제 발의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은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법안들을 모아서 병합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지금 이제 병합 심사를 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죠. 그럼 진도 꽤 많이 나간 거네. 지금 상임위에서 대안 만들면은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이 병합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부 법안이거든요. 정부 법안이 근데 아직 이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부 법안이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놓고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할 텐데 거기까지는 좀 얘기하기 좀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마 하반기 되면 정부 법안까지 합쳐서 이제 병합 심사가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지금 이제 타임테이블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잘하면 이제 진짜 외국 나갈 때 하기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빠른 추세가 있는데 모르겠다.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고. 그나저나 루나테라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 두나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 건 또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 코인 거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누군가가 내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와서 야 이거 현금으로 바꿔줘. 이러면 무조건 바꿔줘야 되거든요. 무조건이죠. 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게 그야말로 스테이블의 근거니까. 그렇죠. 이래야 이게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자는 기본적으로 이 코인을 들고 와서 바꿔줘. 그러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담보 자산이 있으니까 바꿔주는 건 사실상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과정이 되게 쉽게 말하면 얘네들한테는 비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바꿨다가 또 발행해줘야 되고, 바꿨다가 또 발행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상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환을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보통 상환에는 3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릴 수 있다. 물론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거는 뭐 상환이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들고 가서 코인 거래소 들고 가서 그냥 이거 사줄 사람. 그럴 수가 있구나. 네, 이거 사줄 사람. 이렇게 하면 사실 발행자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발행자는 굳이 내가 그 번거로운 상환 업무를 할 필요도 없이 이 시장 가면 유동성이 좋을 경우에는 그냥 즉시 팔리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팔리면 바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 보통 우리가 주식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주식은 오늘 팔잖아요. 그럼 돈은 이길 결제 아니에요? T+2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월요일 날 주식을 파시면 네.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날 돈이 입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팔면 즉시. 그 순간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발행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론적으로 네. 가격이 스테이블하고 스테이블 코인 100원이면은 실제로 가격도 100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맞습니다. 굳이 거래가 거기서 아니, 현금화를 시키고 싶을 때. 현금화를 네. 시키고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쓰겠다. 그러면 사실 현금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나는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 말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래.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도 이론적으로는 100원이면 100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돼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현금으로 바꿔야겠네? 상환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거래소 가서 이거를 매각을 해서 내가 현금화를 시킬지를 결정을 해야 그러면 되는데 급한 사람들이니까 좀 할인된 가격에 100원이 채 안 되겠구나. 보통 거래 가격은. 거래 가격은 아닙니다. 거래 가격은 거의 100원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환하러 발행인한테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도찐개찐 똑같은 가격에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게 굳이 거래를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그건 이제 거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현금화의 개념인 거죠. 그런 네, 그야말로 그냥 돈 장사네. 네, 그렇죠. 그래서 돈 장사. 이 코인 거래소의 존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죠. 의미를 가집니다.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없으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상환이 요구가 들어온다.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상환 요구가 몰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곤란해지고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코인 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러한 상황을 크게 해소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이제 버퍼로 이제 딱 코인 거래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코인 거래소 잘 돌아가는 코인 거래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이 코인 거래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제 거래소도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려 그러면 물론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지만은 거래소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프라 중에 하나인 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제 합병 그걸 결의를 했잖아요. 네. 물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아직 클로즈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병 결의를 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 결의를 한 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 규모가 큰 코인 거래소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발행자들의 유동성 공급 부담들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개의 큰 회사가 합병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이 목적만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자,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뭐냐면은 한 작년 6, 7월에 했어야 될 공부를 지금 쫙 몰아서 한 기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문가한테 체계적으로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어설프게 공부했던 게 좀 헛공부였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어쨌거나 이게 근데 좀 많은 분들이 나머지 공부를 안 하시고 있는 이유는 요즘에 좀 코인 시장 자체가 좀 죽어서일 것 같고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이 좋은 이상은 사실 입법 절차도 그렇게 서두를 것 같지 않거든요. 결국은 약간 말씀하셨듯이 주식과 코인이 약간 대체제의 관계로 간다 그러면은 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려면 주식 시장이 살짝 꺾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입법이라는 것도 사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입법 속도도 빨라집니다. 알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그죠. 진행이 되는데 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듯하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우선 순위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이 이제 조금 더 걸리게 되죠. 그러게요. 그거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쟁점 사항이 좀 있는데 입법 과정에서는 사실 쟁점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냥 뭐 몇 의지의 가지- 문제죠, 뭐. 몇 가지 쟁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행 주체를 누구로 가져갈 거냐.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발행 주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이냐 아니면 뭐 어떤 좀 공공성을 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문제인가요? 은행 중심으로 갈 거냐. 아.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회사들 또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들었었어요.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이제 빅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그럼 빅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스테이블 뭐 코인.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 아니에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경우에 이 생태계 안에서 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 안에서 네이버 페이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돌아버리면 끝이지. 네이버라는 생태계 안에서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기서 거래들, 게임 뭐 아이템 네. 다 그냥 그걸로 다 네, 네이버 쇼핑도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네 그냥.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얘기 되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왜냐? 은행들은 이 지급 결제는 전통적으로는 은행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행이 지급 결제 서비스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자기 밥그릇이잖아요. 맞아.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여기에 다른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이미 침투를 해 있는 거고요. 이른바 핀테크라는 게 솔직히 네. 은행의 영역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잠식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안 그래도 이 지급 결제 영역에서 은행들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이것까지 있는데. 뺏기면 안 된다는 좀 절박감이 있겠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과 은행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을 때 가장 파급력이 높은 게 어딜 거냐? 당연히 거대 플랫폼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애들도 발행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장이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은행 쪽도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거 내주게 되면 은행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건 당연히 허용이 될 건데 은행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 한국은행도 사실 은행 51%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 대하는 게 편하겠지,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요. 반면에 빅테크들은 이거는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건데 당연히 우리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빅테크들이 사실상 금융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금융 서비스라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금융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금융 서비스는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보통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돈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규제를 받거든요. 건전성 규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영업행위 규제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데 사실 일반 기업들은 이런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얘네들한테 허용을 해주는 것이, 발행 허용을 해주는 것이 이게 괜찮느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A는 이렇고 B는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 공부를 해본 분으로서 내가 쭉 봤는데 솔직히 나보고 답을 정하라 그러면 이게 답이띠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행은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성은 잡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얘네들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자가 돼버리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규제 체계는 새로 만들어야 된다. 갖출 필요는 있다. 사실상의 금융업 진출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금융업 진출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새로운 보완적인 그런 규제 시스템은 갖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그냥 간밤에 나온 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화까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이게 우리 황 박사님만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실 분이 또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아마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아마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